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직감의 힘입니다. 로라 후앙 지음, 김미정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 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조직행동학 권위자가 밝혀낸 성공한 리더들의 직감 사용법.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해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직감을 실제 의사결정의 무기로 바꾸는 법을 안내하는 책. 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 논픽션에 선정됐고요.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의 강력한 추천이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책은 책 소개에 앞서서 21세기 북스에서 제공해 주신 책이에요. 제가 광고를 제안받은 건 아니고 그냥 제공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책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펴서 읽으면서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 따라서 다소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저자분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로라 후앙. 인간의 의사결정과 직감의 작동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온 세계적 권위자.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조직행동과 의사결정 리더십을 가르쳤고 현재 노스 이스턴 대학교 경영대학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자, 좋은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이라는 말씀이겠죠. 자, 조직행동학.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네요. 자, 직감. 여러분들은 직감을 얼마나 믿고 계실까요? 노래 가사에도 나옵니다. 왠지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만 강의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이제 강의자분들 혹은 이렇게 대담하시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AI에 관한 것이 요즘에 어디에서나 들려오는 화제일 거예요. AI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 혹은 걱정들, 특히 이제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자분이 그게 실제로 일어날까요? 라고 했을 때 거기 참가하신 이제 대담자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감으로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그 감이 맞는 편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의 직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두려움 혹은 걱정, 근심 혹은 어떤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자, 저의 직감은 오늘 제가 책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기니 김미정 님이십니다. 김미정 님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해드려보면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0년 이상 영상 번역가로 활동하셨고요. 현재 바른 번역에 소속되어서 활동 중이라고 하시네요. 굉장히 또 흥미로운 책들을 많이 번역하셨습니다. 혹시 그릿이라는 책을 알고 계실까요? 그릿도 번역하셨고 톰 피터스 탁월한 기업의 조건,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예민해서 힘들 땐 뇌과학, 굿 에너지 등등을 번역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책 바로 목차부터 소개를 좀 드려볼까요? 자, 최대한 제가 책 넘기는 소리를 안 내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좀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외침이 아니라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준 아버지께 이 책을 바친다. 저는 책을 딱 폈을 때 첫 페이지에 이 저자분께서 꼭 하고 싶으신 얘기,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마음속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써둔 이 짧은 몇 가지의 이 단어로 이루어진 이 짧은 문장이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만약에 집필하게 된다면 여기에 어떤 내용을 쓰게 될까요? 저도 분명히 제가 가장 소중하고 존경하는 분들께 어떤 말을 남길 것 같네요. 자, 목차가 종이책이다 보니까 바로 나오질 않아서 당황스럽네요. 목차 어디지? 여기 있다. 자, 오늘은 목차가 아니라 차례네요. 추천사, 들어가는 글, 서문. 파트 1, 직관과 직감. 직관은 과정, 직감은 결과다. 오, 자,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직감이 주는 신호를 듣지 못하는 이유. 직감은 세 가지 형태로 찾아온다. 문제 상황에 따른 직감 감별법. 행동으로 이어지는 직감의 메커니즘. 파트 2, 직감 단련하기. 수동적인 감각의 직감에서 능동적인 직감으로. 직감 성찰하기. 내게 맞는 직감 유형 이해하기. 사람마다 직감을 느끼는 것도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의 감각을 활용한 직감 연마하기. 감정의 연결을 통해 직감 연마하기. 직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개념. 근데 직감과 직관에 대한 차이를 가장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제가 꼭 한번 소개하면서 저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직관을 통해서 직감, 결과로 넘어간다. 저자분의 말에 저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직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더 좀 발전시켜서 더 뛰어난 직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그 직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감의 상호작용 연습, 유레카, 스파이디 센스, 졸트의 순간은 어떤 느낌일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까요? 유레카. 유레카의 유래. 그리고 스파이디 센스는 아마 스파이더맨을 말하는 것 같고요. 졸트도 어떤 영화의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졸트. 정보를 선별하여 빠른 결정에 이르는 법. 나를 즉시 행동하게 만드는 신호 포착의 기술. 반복의 효과. 무엇이 직감을 흐려지게 하는가? 직감을 믿기 어려울 때는 결론, 당신의 초능력을 발휘하라. 끝으로 감사의 글, 그리고 부록 A에는 추천도서 목록이 있고요. 부록 B에는 독서 감상문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와 찾아보기로 책이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는 글부터 소개를 좀 드려볼까요? 원래는 서문부터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글이 서문이었나? 서문이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는 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나는 농구부에서 연습 중인 10대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몇 분 동안 연습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드시온 코치는 2대2 연습을 시키고 있었다. 2명의 선수가 득점을 노리며 공격하고 다른 2명의 선수는 이를 수비했다. 공격에 들어간 선수들은 일단 6번의 패스를 한 다음 1번의 슛을 쏘아 득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공이 골대에 들어가면 1점을 얻고 들어가지 못하면 바로 상대편으로 공을 넘기고
수비에 돌입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상대 선수들도 6번의 패스와 1번의 슛 기회를 얻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드존이 연습 도중 학생들에게 내가 왜 6번이나 패스하라고 한 것 같아? 너희들 왜 한두 번만 패스하고 슛을 하는 거야? 하고 소리치기 시작하자 내 눈은 휘둥그레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패스까지는 그냥 움직이면서 상대를 어떻게 막을지 추측하고 감을 잡는 거야.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세 번째, 네 번째 패스에서는 상대가 주로 어느 방향으로 들어와 허를 찌르는지, 어떻게 몸을 꺾으며 페이크를 쓰는지, 특정한 수비 방식을 쓰는 편인지, 발이 골대를 향해 놓이는지 아닌지, 서로 지원하거나 측면 수비를 해주는지 등등을 알아차리는 거야. 상대편과 우리 편의 패턴을 파악해 나가는 거라고. 나는 이 대목에서 귀가 정말로 쫑긋해졌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패스까지 가면 이제 상대를 알아. 상대가 파악돼. 무엇을 할지, 무슨 작전을 쓸지, 약점은 무엇인지 알게 돼. 이제 상대를 예측하고 동작하고 슛할 준비가 된 거야. 공은 바로 그때 들어갈 거라고.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다. 당신은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패스를 경험했다. 거기에는 당신의 배경, 당신이 오랜 시간 배우고 흡수하고 축적한 것들, 살면서 겪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즉, 당신이 경험하고 접한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패스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정보와 데이터를 인식하고 진단하고 해석할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 소리치는 잘못된 정보를 규제하고 중재하고 조정할 것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패스에서 의도적으로 직관을 활성화시켜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직관을 활성화하고 예측하고 행동에 옮겨 슛을 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골대 안으로 공을 넣을 것이다. 서문. 2008년 나는 투자자의 직감 이론, 기업가의 투자 결정에 직감이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나는 투자자들이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할지를 실제로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했다. 실제로 재무, 비즈니스 모델, 지표, 실질적인 데이터를 참고해 결정할까? 아니면 내 추측처럼 그냥 직감으로 결정할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직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드 데이터는 그들의 직감을 강화해 줄까? 아니면 방해할까? 이전 경험들은 직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까지 직감은 설명할 수 없고 정량화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과연 나는 이 정량화할 수 없는 것을 정량화할 수 있을까? 직감을 정량화한다는 것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겠죠. 이게 가능했을까요? 존경받는 수십 명의 학자들은 내게 이 주제를 선택하지 말라고 했다. 직감은 통상적인 용어일 뿐이라고 말했다. 비이론적 연구 주제라고도 했다. 그것은 대답할 수 없는 패러독스이며, 그러니 이 주제로는 절대로 직장도 못 구하고 논문도 못 낼 거라고 했다. 그래도 나는 직감을 연구해 보기로 했다. 이것조차 직감 아니었을까요? 저자분이 직감적으로 난 이 직감을 정량화시키겠다, 할 수 있다라고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나를 전폭 지원해준 지도 교수님은 이런 반대론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탐구해 볼 만한 주제이며 내가 정말로 연구해서 답을 찾고 싶은 질문이라면 반대론자들은 개의치 말라고 말해주었다. 진정으로 답을 찾고 싶은 질문을 연구하지 않을 거라면 뭐하러 박사학위를 따겠어요?
나중에서야 그녀는 직감한 바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도 직감적으로 이것을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지 인터뷰했다. 한동안은 직감이란 용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안 좋은 경험이 있어 조심스러웠던 탓도 있었지만 내가 묻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직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암시할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투자자가 재무, 사업 모델, 서면 분석 등의 하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금방 끝내버리고 직감이 어떻게 자신의 결정을 이끌었는지 이야기하리라고는 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들 직감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군요. 투자는 원래 직감으로 하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는데 결국 성공한 분들도 직감으로 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겼다. 어떨 때 그들은 서류상의 모든 하드 데이터가 안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을 감지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가? 모든 하드 데이터가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을 가리키는데도 어떨 때 막연한 의심을 감지해 특정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가? 이 인터뷰는 귀납적 가설로 이어지고 근거 이론으로 발전하여 현장 실험과 종단 현장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던 탓에 수년간 나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직감에 대해 중얼거렸고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종종 잠에서 깨어나고는 했다. 2012년에 논문을 완성했을 때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드러났다. 첫째, 투자자의 직감은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다. 자, 그렇죠. 직관에서도 이 경험과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직감도 당연히 그런 것이겠죠. 그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개별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제되거나 전수될 수 없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직감의 근거가 되는 논리를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직감을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 올바른 결정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즉,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은 수년간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쌓여진 기술이었다. 둘째, 직감은 데이터와 분석적 정보에 영향을 받았다. 개인적인 경험과 외부 데이터 사이의 풍부한 상호작용이 직감이라는 결과를 이끌었다. 사실 직감은 사고와 감정 모두에 기반을 둔 직관 과정의 끝에 오는 충동이다. 투자자들이 말하는 직감은 기존의 많은 문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빠르고 무의식적인 충동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오히려 정교한 직관 과정의 최종 결과였으며 그것은 기업가의 활동 상황에 특화된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감정과 인지, 경험, 그리고 데이터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분명히 데이터는 직관 과정의 한 요소였지만 직감을 느꼈을 때쯤 그것은 이미 감정적 경험에 말끔히 녹아들어 더 이상 단순히 데이터로, 심지어 중립적인 정보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직관을 데이터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면서도 언급할 때는 개인적 성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제가 감이 좀 좋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그럴싸해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티가 당분이 녹아있는 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더운 날 그저 상쾌한 음료로서 즐기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나는 한동안 내 머릿속을 점령했던 질문, 과연 직관과 직감은 다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았다. 답은 확실히 그렇다이다. 직관은 우리가 직감이라고 부르는 최종적인 인식의 순간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과정과 결과는 다르다.
물론 그 과정이 단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혹은 몇 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우리가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언젠가는 그냥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 우리는 그 순간을 되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묘사하곤 한다. 그냥 직감했어. 그냥 알겠더라고. 내 논문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연구 결과는 이것이다. 이 직감, 직관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아닌 직관의 결과물을 신뢰한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언뜻 터무니없는 말 같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우리 뇌의 어떤 부분도 항상 100% 맞지는 않는다. 추론도, 기억도, 직감도 마찬가지다. 직감을 항상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보고된 데이터가 항상 확실하고 오염되지 않았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잘못되었다. 사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적절한 상황에서 직감은 충분히, 절대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부적절한 상황에서는 불충분하고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 또한 직감이 모든 결정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결정을 내릴 때 직감에 의존했던 투자자들, 예를 들어 직감만이 특정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결정과 관련된 극도의 위험성과 복잡함을 관리할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것에 의존해야만 했던 투자자들은 그들의 직감이 정확했음을 알게 되었다. 우버를 예로 들어보자. 초창기의 우버는 나쁜 투자임이 분명해 보였다. 법적 분쟁과 공항 출입 금지 등의 규제에 부딪혔고 종종 작동을 멈추었던 요금 책정 알고리즘 등 모바일 앱에 대한 기술적인 위험과 결함이 있었으며 시장 지위도 확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업 자체에 대한 암묵적이고도 근본적인 우려도 있었다. 끔찍한데. 누가 왜 자발적으로 낯선 사람의 차를 타겠어?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직감했다. 이 직감은 투자자들이 이전의 경험과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직감이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인지적, 감정적으로 재구성하여 설득력 있는 서사로 바꾸어 회피 행동을 넘어서서 투자하도록 그들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수의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우버에 베팅한다기보다는 택시 산업의 쇠퇴와 곧 이어질 대중교통 산업의 중대한 변화와 혁신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직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포커 플레이어들이 상대방의 카드를 보고 혹은 테이블에 오픈되어 있는 카드를 보고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졌다라고 계산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계산한다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것인데 결국 마지막 배팅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더 배팅을 할지 혹은 여기에서 그만둘지를 결정할 때는 결국엔 직감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 수 없으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데이터가 항상 정확할 수 없고 또 오염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하면서 진행된 과정 중에 자기가 실수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결과에서는 결국 직감으로 대응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위대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이런 유형의 의사결정은 조용하다. 그리고 의도적이다. 이것은 보유한 데이터와 축적된 경험 모두의 영향을 받으며 틀리기를 원하는 내적 신호를 만들어낸다. 잘못 읽었습니다. 틀리기가 아니고 들리기를 원하는 내적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호는
희망사항이나 타인의 말, 사회적 대화, 사람들의 기대, 미디어 유행 등과 구별하기가 어렵다. 후자가 더 큰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또한 후자가 훨씬 집요하다. 심지어 현대의 알고리즘은 듣지 않을 수 없도록 당신을 표적으로 삼는다. 우리는 더 크고 더 요란하고 더 화려한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외침이 아닌 내면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도록 배우고 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는 직감이라는 것은 결국에 훈련을 통해서 더욱 날카롭고 예리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 내 내면을 돌아봐야 하고, 내 내면 안에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과 그리고 공부한 지식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감만으로 소위 말해서 때려 맞추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해 보이고요. 직감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제 거의 당연한 귀결로 다가온 네 번째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 직관의 힘은 단순히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직감에 따라 적절한 때에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직감은 요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의도적이고 신속한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결단하지 못한다. 하지만 신속한 행동이야말로 특정 결정을 올바른 결정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물론 정확한 결과는 결코 알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선택하고 때때로 수정하거나 전면 개편하거나 방향을 조정하면서 그 선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투자가 만들어진다. 그러한 결정은 멘토가 되어주고 소개해주고 자원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점점 더 나은 거래를 만들어내고 선별해주고 직감을 활용하여 향후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능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공을 불러일으킨다. 자, 서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직감에 의지하여 경쟁 우위 확보하기. 경쟁 우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직감이라고 부른다. 직감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다. 정보만도 아니다. 직감은 데이터와 경험이 충돌하고 결합하여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는 결과물이다. 원자들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핵반응과 다를 바 없다.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은 모두 이것을 배웠고 이해했다. 그들은 직감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활성화하는 법도 배웠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궁금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성공, 올림픽 선수, 세계 신기록 보유자, 퓰리처상 수상자, 기업의 최고 경영자, 회사를 상장시킨 기업인을 이룬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 전과자였지만 사회적 자립에 성공한 사람들,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수십 년 후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한 여성들, 큰 사고와 중독, 트라우마를 겪은 후 다시 복귀한 록스타들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2012년 박사학위 논문을 마친 뒤 연구 대상을 리더와 관리자, 조직가, 개척자, 구직자, 지망생으로 확대하여 투자 외의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역시 직감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활성화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내 가설이 유효한지 시험했다. 나는 직장인 수천 명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에게 성공의 정의를 질문했다. 무엇이 그들의 성공을 가져왔고 지금도 가져오는지 알아내려 했고 그들이 직감을 언급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과연 그들은 특정한 자질을 공유하고 있었을까? 다시 말해, 과연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짓는 특성이 있었을까? 그들 모두가 첫 번째로 꼽은 요인은 노력이었다.
하지만 흥미로웠던 점은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들이 내심 노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노력은 이런 질문에 기대되는 옳은 답이었을 뿐, 그들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겼다. 똑같이 열심히 일한다 해도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한다. 왜 그럴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우위를 제공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신호, 인식, 단서, 심지어 고정관념까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여 이점으로 만들어냈다. 자신의 노력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내 첫 번째 책, 엣지, 한 끗의 차이를 만드는 내 안의 힘은 이러한 연구와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책에서 나는 내 인터뷰에 응했던 성공한 사람들 모두가 100% 언급했던 유일한 요소인 직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물론 직감에 대한 그들의 설명은 간단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신비한 요소처럼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감정에서 기인한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뇌를 지목하면서 그들의 직감이 정밀한 전문성에 기반한 것들, 즉 스키마, 심성 모형, 원형처럼 이 책의 후반부에서 다룰 개념 정리 방식들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어떻게 직감을 믿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어떤 이들은 직감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것이 자신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어떻게 궤도를 이탈하게 했는지에 대해 들려주었다. 물론 대부분은 자신의 직감을 설명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인 경험과 외적인 데이터가 상호작용하고 융합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외침이 아닌 내면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후로는 자신들의 직감을 인식하고 진단하고 믿고 그것에 의지했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직관과 직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곧 알게 될 것처럼 그것이 누구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직관과 직감이 무엇인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왜 직감은 적절한 조건에서 그토록 강력한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직감이 어떻게 유레카의 순간이나 스파이디 센스, 졸트로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직감에 도달했을 때 그 과정을 이해하고 성찰함으로써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최종 결정 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일부에서 우리는 농구 연습에서 처음 2번의 패스에 해당할 법한 과정, 즉 직관 과정에 대한 감을 잡고 직감이 무엇인지 진단해 볼 것이다. 또한 농구 연습에서 3번째와 4번째 패스에 비유할 만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외부 데이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일부에서는 직관과 직감의 특성을 규명해 줄 기초를 다질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자 우리가 가장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바로 직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직감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감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 지점이다. 이는 자홍색이나 장미색, 산호색, 선홍색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 성향을 인지하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빨강, 노랑, 파랑 같은 원색부터 알아보는 것과 같다. 이 첫 단계를 통해 우리는 공통의 어휘와 핵심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확보할 수 있다. 5번째와 6번째 패스에 해당하는 2부는 어떻게에 해당하는 직감의 작동 방식, 행동의 영역과 그 이후를 안내한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직관 과정을 더 깊이 탐색하고 분석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신호를 인식하면서 공통점을 넘어 자신의 직감 경험을 다시 살펴보고 성찰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직관에 숙달되고 직감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만의 경로를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호의 양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우리는 정보와 지혜의 차이를 인식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조합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것이다. 각 장애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연습 방법 역시 포함되어 있다. 또한 2부에서는 개인적 경험과 외부 데이터가 왜 모두 중요한지 뿐 아니라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이 일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든지,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인 귀중한 돌파구로 이끄는지 알아볼 것이다. 직관에 숙달되는 이 여정은 때로는 어수선하게 느껴질 수 있다. 직관에 숙달되는 간단한 방법이란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을 포함한 모든 책은 순차적, 선형적으로 읽히지만 직관적인 의사결정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뇌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뉴런 네트워크를 통해 기능한다. 뉴런들은 시냅스를 통해 소통하며 시냅스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여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전기 자극을 보낸다. 바로 이런 비선형적이고 동시적인 처리 덕분에 우리 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감각 입력을 통합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놀랍도록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도 선형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감정은 다양한 자극의 영향을 받으며 편도체, 전전두엽 피지, 해마 등 뇌의 여러 영역이 관여하는 신경회로와 생화학 과정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고 감정 경험이 미묘하고 상호 연결된 특성을 반영하면서 다면적이고 중첩적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그리고 우리 몸도 선형적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신경계, 내분비계, 순환계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상호 의존적인 생리적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나 운동 같은 자극에 신속하고 다면적으로 반응하는 신체 기능의 역동성을 유지한다. 우리의 직관 과정은 끊임없이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입력 정보에 의존한다. 각 요소가 별개의 것처럼 보일지라도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끊임없이 밀고 당기고 앞뒤로 오가며 우리의 선택을 형성한다. 반드시 시작, 중간, 끝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것, 느끼는 것, 신체가 감지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통합되어 인간 경험의 전체 스펙트럼에 깊은 영향을 받는 결정과 행동으로 이끈다. 이처럼 우리의 과제는 수량화할 수 없는 것을 수량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보상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1. 직관은 과정, 직감은 결과다. 직감은 개인적인 경험과 외부 데이터의 상호작용에 의지하는 직관 과정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명료함이다. 90년대 후반, 팀 버너스-리가 최초의 웹페이지를 만들면서 인터넷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월드 와이드 웹이 진화하기 시작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의 즉각적인 이용과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의 중요성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트라이포드닷컴의 직원으로서 웹사이트의 설계와 구현을 담당했던 이선 저커먼은 자신의 난감한 상황과 씨름하고 있었다. 트라이포드닷컴을 비롯한 웹페이지 호스팅 사이트들은 아직 수익 모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광고주들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 보였지만 웹페이지 상에서 자사 브랜드와 연관된 콘텐츠 옆에 자사 광고가 나란히 등장하는 방식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취업 알선 업체의 의료 분야 구인 광고가 부동산 투자 관련 기사 옆에 배치되는 경우처럼 광고와 무관하고 동떨어진 콘텐츠가 함께 실릴 때도 있었고, 비방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콘텐츠 옆에 광고가 배치되는 바람에 광고주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때도 있었다. 몇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하던 저커먼은 포스트잇에 메모한 아이디어들을 검토하던 중 한 가지를 깨달았다. 광고는 잘 보여야 하고 페이지들을 클릭할 때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숨김 처리를 할 수 없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덜 거슬리고 덜 두드러져야 했다. 마치 그의 포스트잇 메모지처럼. 그는 컴퓨터를 응시하면서 화면의 아주 작은 부분만 가리는 눈에 띌 정도로 충분히 크되 화면의 다른 내용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포스트잇 메모지를 떠올렸다. 잠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휘갈겨 썼다. 메모한 내용은 약간 코드를 타이핑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팝업 광고를 생성하는 코드였다. 그는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라는 갑작스러운 확신, 직감을 느꼈다. 자, 팝업 광고 만드신 분. 저커먼입니다. 이선 저커먼님. 저희 팝업 광고 되게 싫어하시죠? 예, 그 팝업 광고의 창시자셨다. 근데 사실 업계에서는 이것만큼 혁신적인 방법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용자들은 때로는 귀찮아할지 몰라도 업계의 시선으로 봤을 땐 놀라운 발견이었다. 트라이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가 작성한 지시문 코드에 따라 별도의 창에 생성된 작은 팝업 광고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해당 페이지와는 분리된 기술적으로 전혀 별개의 창이었다. 그는 흥분을 누릴 수 없었다. 이 기이하고 투박한 해결책이 웹 경험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었다. 저커먼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것은 광고를 해당 페이지에 직접 게재하지 않고도 사용자의 페이지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으며, 자사 브랜드 광고와 웹페이지의 콘텐츠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하던 광고주들의 걱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오늘날 팝업 광고는 온라인 광고 역사에서 부정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팝업 광고는 저커먼이 원래 해결하고자 했던 광고의 주목도와 연관성 문제뿐만 아니라 업계를 괴롭히던 배너 광고 클릭률 감소 문제도 해결해 주었다. 팝업 광고가 온라인 광고를 구해준 덕에 기업들은 광고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됐고, 광고가 실제적으로 사업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마케터들은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광고 관리를 하는 게 가능해졌다. 사용자들이 광고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고하고 실시간으로 광고를 변경하고 초개인화 방식으로 수용자에게 다가가며 노출당 비용에 기반한 새로운 가격 모델을 통해 검색과 클릭 수에 따라 비용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팝업 광고는 성가시다. 실제로 가장 혐오스러운 광고 기법에서부터 인터넷의 원죄에 이르기까지 온갖 별명이 팝업 광고에 따라붙었다. 구글에 팝업 광고를 검색하면 상위 검색 결과는 전부 팝업 광고 중단시키는 법, 팝업 광고 차단법, 팝업 광고 비활성화 방법일 것이다. 그 결과 좋은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커먼은 순진한 웹 사용자들에게 팝업 광고를 쏟아붓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결국 사용자들은 광고를 좋아하진 않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새로운 또 방법을 제시한 분이시니까 이런 발견을 직감적으로 탁 깨달았다는 건 이것이 바로 직감의 힘이 아닐까 싶네요. 직감이란 무엇인가? 이선 저커먼이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팝업 광고를 떠올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충동은 사실 익숙함과 새로움, 외부 데이터와 개인적 경험이 혼합되면서 시작된 광범위한 과정의 결과였다.
즉, 잠깐의 멈춤 후에 어떠한 느낌이 찾아오고 뒤이어 모든 사람들의 웹브라우징 경험을 영원히 바꾸게 될 짧은 코드를 휘갈겨 쓰는 명확하고 확신에 찬 순간이 찾아왔던 것이다. 저커먼은 자신이 돌파구를 발견하는 중이란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그와 같은 발견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감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먼저 제대로 답해야 한다. 당신에게 묻겠다. 지금까지 당신은 직감을 무엇이라고 정의해 왔는가? 직감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좋은 것? 나쁜 것? 똑똑한 것? 어리석은 것? 이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말콤 글래드웰이 묘사한 것처럼 직감이란 힐끔 보기만 해도 게티 박물관의 고대 조각상이 위작임을 알게 해주는 것일까? 아니면 데니얼 카너만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주장했듯이 우리의 게으른 뇌는 휴리스틱과 오류가 가득한 지름길에 의존하므로 직감은 변하기 쉽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직감의 본질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논쟁이 이토록 많은 이유는 두 가지 질문에 한꺼번에 답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직감과 직관을 혼동하고 두 용어를 혼용해왔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 직감은 불현듯 느끼는 명료함이다. 직감은 내면 깊은 곳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순간적인 통찰로 되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강한 확신과 믿음,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자, 직감은 불현듯 떠오르는 명료함입니다. 직관은 비순차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다. 직관은 정보를 접하고 외부 데이터, 입력 데이터와 개인의 지식 및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짧은 혹은 긴 처리 과정이다. 직관은 과정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직감으로 인식하는 순간 한순간의 명료함이 나타난다. 그 직관은 과정이고 직감은 결과다.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뚜렷이 구분된다. 직관하는 과정에서 직관이라는 단어와 직관 과정을 동의어로 생각하라. 우리는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 관련 학습을 통해 얻은 정보, 가능한 선택지에 노출되면서 얻게 된 정보,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인지한 정보에 접근하게 된다. 우리는 직감, 결과의 직감 또는 돌파구의 직감과 동의어를 순간적인 느낌으로 경험한다. 하지만 직감은 숙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명료하게 인식되는 순간으로 이어지기까지 직관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커먼이 온라인 광고의 문제점을 숙고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책들을 모색하며 보낸 몇 개월은 유레카의 순간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다. 해답은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왔지만 그의 사고는 그 몇 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직감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직감을 과정의 정점이 아니라 즉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직감이라고 하면 뭐 위기의 순간에 직감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굉장히 위험한 범죄를 당할 뻔한 순간에서 직감적으로 뭔가 이거 기분이 싸한데? 라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들어봤을 땐 직관을 좀 더 빨리 내릴 수 있게 그 과정을 좀 짧게 만들 수 있게 다듬어 놓으면 직감까지도 당연히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니까. 누군가가 해외에서 나에게 갑자기 우호적으로 대해줄 때, 뭐 호의를 베풀 때, 그때 이상하다. 왜 나한테 호의를 베풀지? 왜 이 여자분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범죄다. 나를 범죄의 타겟으로 삼았구나. 바로 벗어나야죠. 네, 저한테 누군가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면 전 다 범죄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인생에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직관입니다. 주디스 올로프는 그녀에 져서 직관의 힘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 여자분이시구나. 직감은 즉각적인 결정으로 이끄는 때때로 찾아오는 신속하고 신체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직관은 좀 더 미묘하며 대개 우리의 통찰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추론 과정을 포함한다. 그녀는 과정과 결과를 구분하지만 직감이 결과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진 않는다. 마음 가면으로 유명한 브레네 브라운도 이런 구분에 동의한다. 직감은 충동적이고 반응적일 수 있는 반면 직관은 더 조용하고 사색적인 과정이며 통찰을 드러내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생각이 직관에 묻다의 저자인 게르트 기거렌처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는 더 깊은 수준의 인지와 이해를 포함하고 있는 게 직관이며 직감은 반응이라고 명명했다. 나의 주장과 가장 근접한 설명이기도 하다. 그러면 직관 없이 바로 직감에 도달해서 반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직감은 정서지능의 일부이며 정서지능 역시 직감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서지능의 토대를 수립한 학자 중 한 명인 데니얼 골먼은 직감이 어떻게 삶의 경험을 추출하여 목적의식, 의미, 윤리에 적용되는 기초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처럼 직감은 정서지능과 관련이 있다. 정서지능 분야의 또 다른 선구자로 여겨지는 피터 셀러비와 존 메이어는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신호와 신체 감각 단서를 잘못 읽는 경향이 있으며 때때로 직감이 말하려고 하는 바도 잘못 해석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직감은 정서지능 그 이상이다. 물론 정서지능을 연마하면 우리의 경험, 배경, 삶의 진실, 기억, 감정,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직감이 개발될 수도 있다. 정서지능이 요새 굉장히 좀 많은 점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력이 곧 지능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죠?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네. 공감 능력이 곧 지능이다. 뭐 그런 말도 들어봤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직감을 만병통치약처럼 답을 바로 알려주는 신비하고 즉각적인 것으로 오해한다. 또는 정반대로 직감을 무시한 채 데이터, 오직 데이터만을 최고로 여기기도 한다. 영화 머니볼이 그런 사례다. 이 영화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빌리 빈과 피터 브랜드가 개척한 분석과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사용해 선수를 충원하고 팀을 구성하는 세이버 매트릭스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 영화 재밌게 봤는데 아마 브래드 피트 형님이, 빵 형님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니볼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남기는 듯하다. 직감에 의존하지 마라. 데이터에 의존하라.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머니볼 이야기는 엄격한 통계 분석과 데이터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가 무척 흥미롭게 생각했던 점은 빌리 빈이 선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을 파악하고 그들과 교류하기 전까지는 팀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데이터는 매우 중요했고 분석은 경기의 판도를 바꿨지만 그것은 감독의 경험이 여전히 경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 그러했다. 실제로 연구자 데이비드 크레머와 체스 그랜드마스터이자 세계 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프는 데이터와 경험의 융합을 연구한 결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데이터 중심 모델링이 의사결정의 본질을 변화시킬 거라는 온갖 말들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서로 보완될 때만 진정한 돌파구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97년 IBM의 딥블루 컴퓨터가 카스파로프를 꺾으면서 수십 년 동안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에 대한 비교 논의가 이어졌다.
카스파로프는 이때의 패배를 계기로 어떤 유형의 체스 선수가 우위를 점하게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결론은 켄타우로스 선수였다. 독자적인 인간 또는 기계가 아니었다.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온 마이크 캐시디는 켄타우로스 체스 선수에 대해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과 공감력, 그리고 엄청난 경우의 수의 체스 행마와 반격 및 결과를 기억하고 계산하는 컴퓨터의 무지막지한 능력이 결합된 선수라고 설명한다. 요새 그런 말들 많이 있지 않나요? 결국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AI와 인간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인데 AI를 잘 쓰는 인간. 네. 이렇게 대결 구도가 바뀌는 것이라고. 결국에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또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젠 더 이상 반칙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쵸? 저도 좀 최대한 열심히 써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최상의 결과는 선수와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 경험과 데이터가 결합될 때 나타난다. 카스파로프는 약한 인간 플러스 기계 플러스 뛰어난 프로세스가 어떤 강력한 컴퓨터보다 우월하며 그것은 놀랍게도 강한 인간 플러스 기계 플러스 열등한 프로세스보다도 더 우월하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인공지능도 인공지능 혼자서 있는 것보다 인간과 결합됐을 때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근데 그럴싸해요. 네. 인공지능끼리만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인간이 개입하는 게 더 강력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AI 사용할 때 그 질문을 정말 잘 해야 한다고. 질문을 잘 해야 좋은 양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프로세스, 즉 과정의 효능에 달려 있다. 직감의 신뢰성은 직관 과정의 수준에 달려 있다. 빌리빈의 성공을 가져온 것은 분석과 경기 감각의 결합이었다. 데이터와 영입 선수에 대한 평가 모두 무형의 요소를 수량화하여 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야구든 체스든 경영이든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통합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이 부분은 밑줄 긋고 싶네요. 결국에 이제 주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완전히 배제해서 직감에만 의존하자라는 말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되 마지막 판단에는 그 것들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의 끝에서는 나의 직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우리가 직감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개념이 데이터, 숫자 이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항상 느껴졌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감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감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가 직감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결국에는 이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정서지능이라고 앞서 소개했는데 정서지능이 높은 분이 직감도 잘 할 수 있겠죠. 좋은 직감을, 양질의 직감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직감하는가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우리는 의도적인 혁신에 도달하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더 풍부하고 완전한 정의, 즉 직감은 개인적 경험과 외부 데이터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직관 과정에서 나오는 섬광 같은 명확성이라는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야, 이렇게 직감에, 직감에 대해서 마무리가 될 줄 몰랐는데, 마무리는 아니고 설명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는 누가 직감을 내리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직감을 내리는 사람의 이 직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의 경험, 이 사람의 외부적 뭐 데이터라는 건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풍부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그 직감의 신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직감을 예리하게 다듬으려면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직감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직감이란 신비롭고 뭔가 제 육의 감각, 뭐 오감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뭐 제 육의 감각, 칠의 감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한 판단을 내려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직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거,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이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화되기 때문에 직감이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더 좋은 판단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자, 오늘의 책 직감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본인의 미래에 대해 어떤 직감을 내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2026년은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생겼기 때문에 작심삼일의 불이 꺼지기 전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2026년 새해 계획 잘 세우셔서 모두 다 이루시는 그리고 모두 다 행복해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